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혹은 분노로 들끓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혹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끔찍했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독 저에게만 야근을 강요하는 사장님.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제 형부였습니다. 형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그 순간 형부는 제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러. 그 한마디에 저는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하듯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어쩌면 그 호칭이 이 비참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견디게 해줄 도피처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형부의 뜨거운 손이 제 허벅지를 거침없이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손길은 처음엔 망설이는 듯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었죠. 저는 마치 마네킹처럼 굳어 그저 가만히 앉아 다가오는 그 순간을 또 한 번 속수무책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한지연, 나이는 35. 일남 삼녀 중 막내라는 꼬리표는 평생 저를 따라다니며 철부지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놓친 건지 아니면 애초에 마음이 없었던 건지 이제는 저조차 헷갈립니다.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었지만 저는 보란듯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큰소리치며 버텨왔습니다. 적어도 제 스스로는 그렇게 굳게 믿고 싶었죠. 고향은 부산. 줄곧 부모님과 함께 살아오던 제 인생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건 어느 날 걸려온 큰언니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회사 지금 사람이 비는데 네가 서울 와서 한번 일해볼래? 큰언니의 남편, 즉 제게는 형부가 되는 그 사람은 서울에서 번듯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낯선 서울살이, 처음 해보는 회사 생활, 그리고 언니네 집에서의 얹혀살이. 이 어색한 조합에 제가 선뜻 고개를 끄덕였던 건 아마 제 삶에도 어떤 극적인 전환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저도 모르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저는 도망치듯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형부와 큰언니, 그리고 조카들이 함께 사는 집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정한 형부의 태도였습니다. 처제, 오늘 첫 출근인데 긴장할 거 없어. 내가 차로 편하게 데려다 줄게. 형부의 그 따뜻한 한마디는 낯선 도시에 홀로 던져진 제 두려움을 눈 녹듯 녹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형부와 함께 출근하고 저녁이면 나란히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영락없는 부부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저희의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제 월급은 동기들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직급도 사원이 아닌 대리로 시작했습니다. 오직 처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보장된 특혜였죠.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더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독립적인 인생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형부는 정말이지 경계심을 무너뜨릴 만큼 따뜻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업무를 지시할 때는 카리스마가 넘쳤지만 퇴근길 차 안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편한 친구 같았죠. 저는 어느새 그 사람에게 서서히 그러나 깊숙이 기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큰언니는 탐탁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지연이는 내가 뭐라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일 좀 빡세게 굴려요, 여보.
형부는 그런 언니를 웃으며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지연 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직 적응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다정함이, 그 온화한 미소가 단순한 형부라는 관계의 범주를 아슬아슬하게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낯설고 불안했던 마음은 형부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형부의 고급 외제차가 조용히 집 앞에 대기했고, 저는 당연하다는 듯 조수석에 앉아 회사까지의 풍경을 바라보며 모닝커피를 마셨습니다. 형부는 언제나 유쾌했고 가벼운 농담으로 낯선 환경에 대한 제 긴장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우리 지연 씨, 오늘도 화사하네. 출근길에 봄꽃 한 송이가 앉아있는 줄 알았잖아. 그 말에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형부는 본래 말이 많은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다정한 성격이라고 저 스스로를 세뇌하려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형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그에게서 위험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무실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 같았고, 회의 중에 우연히 눈이라도 마주치면 묘하게 가슴이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듯 되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저 사람은 형부잖아. 내 친언니의 남편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교활하게 속삭였습니다. 그건 단지 호칭일 뿐이야. 그는 너를 이렇게나 잘 챙겨주는 유일한 사람이잖아. 한 번은 퇴근길에 장대비가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형부는 차에서 내리는 제 머리 위로 자신의 재킷을 씌워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러다 젖으면 감기 걸려. 처제가 감기 걸리면 나 약은 혼자 해야 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배려일 뿐인데 왜 이렇게나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 고마워요. 그가 운전대를 잡고 있던 손으로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을 때 저는 그제야 제 감정에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부가 남자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다른 감정인지는 아직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불타는 금요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 준비를 서두르며 사무실을 나설 채비를 하고 있었죠. 저 역시 노트북을 덮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형부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오늘 시간 괜찮으면 나 일하는 거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퇴근해봤자 형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 기다리는 시간에 일을 돕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부는 저를 데리고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늘 비어있는 공간이었고 형부는 가끔 제게 간단한 서류 정리나 문서 작성 같은 일을 그곳에서 시키곤 했습니다. 이것만 간단히 정리해 두면 돼. 나는 바로 옆 사무실에 있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 그렇게 저는 혼자 고요하고 적막한 공간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어느새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명이 희미하게 켜진 사무실. 사람의 기척 하나 없는 그 정적인 분위기가 묘하게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형부가 소리 없이 제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익숙한 말투로 말했죠. 힘들지? 조금만 쉬었다 해. 저는 고개를 돌렸고 형부는 제 의자 바로 뒤에 서서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격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형부는 자꾸만 저와 단둘이 남으려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야근은 언제나 저 혼자만의 몫이 되었지만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제니까 같이 퇴근해야 하니까 월급도 남들보다 많이 받으니까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었죠. 오히려 다른 직원들조차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과 처제 사이니까 저런 특별 대우는 당연한 거겠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 형부의 그 과도한 배려와 의미심장한 미소가 저 혼자만의 착각이나 상상이 아니기를 은밀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형부가 제 등 뒤에 다시 다가왔을 때 그의 손길은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욱 천천히 제 어깨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저인지 그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둘 모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되돌아가기엔 너무 늦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만이 심장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형부는 부쩍 제 자리로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대부분은 업무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그의 말투는 불필요할 정도로 부드러웠고 그의 손짓은 무심한 척하면서도 노골적으로 다정했습니다. 지연아, 여기 숫자 틀렸네. 일할 땐 집중해야지. 그러고는 장난처럼 제 머리 위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그 손이 제 이마를 스치고 어깨 위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형부는 원래 스킨십이 많은 사람이야. 하지만 제 스스로도 그 변명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장난처럼 느껴졌던 그의 손길이 점점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욱 은밀하게 제 몸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복사기 용지를 갈 때 뒤에서 허리를 받쳐주던 손, 컴퓨터 화면을 함께 보겠다며 숨결이 귓가에 닿을 만큼 바싹 다가오던 거리. 그럴 때마다 저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거부하면 이 편안한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도 그 위험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야근을 하는 날이면 그 넓은 사무실엔 언제나 저와 형부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회의실의 불은 모두 꺼지고 오직 컴퓨터 모니터에서 새어나오는 푸른 불빛만이 책상 위를 유령처럼 밝혔던 수많은 밤들. 그날도 그랬습니다. 형부는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를 뚫어지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넌 참 웃을 때 예쁘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와 눈을 마주쳤고 그의 시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부답지 않게 너무나 조용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검고 짙었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프레다틀스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내 다시 평소처럼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난이지 당연히. 우리 지연이 놀라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랬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집에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형부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을 가득 메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제 손등에 닿은 형부의 손가락이 마치 느린 호흡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건 정말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불쾌해야 마땅한 손길이 싫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야근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형부는 어김없이 제 자리로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이것까지만 좀 정리해 줄 수 있어.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싸고 사무실을 떠나가도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는 것은 이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부와 저는 가족이니까, 언니가 다니라고 특별히 꽂아준 회사니까, 출퇴근도 함께하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림이었죠. 아무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언니조차도 쟤는 월급도 남들보다 많이 받아가는데 일 좀 빡세게 시켜요. 여보가 아주 잘 굴려봐. 라며 오히려 형부의 편을 들었습니다. 언니의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내 동생은 절대 그런 애가 아니다. 라는 무심하고도 잔인한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모든 상황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감정들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형부가 회의 도중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던 그의 손이 제 손등 위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닿았고 저는 순간 숨을 멈추며 몸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 장면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라는 그 편리한 방패막이 모든 것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퇴근길에 형부가 제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진짜 너무 착하다. 대체 누가 너 같은 애를 데려가려나 몰라.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을 간지럽혔지만 동시에 숨막히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계속가도 정말 괜찮은 걸까? 어디까지가 허용된 선이고 어디부터가 넘어서는 안 될 금지된 영역일까? 제가 불편한 내색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형부는 그것을 암묵적인 허락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모든 상황 자체가 이미 우리 두 사람 모두가 함께 선을 넘기 위해 차곡차곡 쌓아 올린 시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도, 그리고 형부의 그 뜨거운 눈빛 속에서도 무언가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위험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 혼자만의 야근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넓은 사무실의 불은 절반쯤 꺼져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조명만이 제 책상 위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죠. 형부는 바로 옆 회의실에서 나직한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 무심한 듯 다정한 말투. 이제는 귀에 너무나 익숙해진 그 소리에 저는 어이없게도 마음이 놓이곤 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저는 팔을 길게 뻗어 복사기 위에 놓인 파일을 집으려 몸을 살짝 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등 뒤에서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을 멈췄고 온몸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그 온기와 향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형부였습니다. 처제, 일은 잘 돼가. 어려운 건 없고 조용한 목소리.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지극히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놀랐고 너무 당황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붙잡은 그의 손이 절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손은 실수로 닿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네, 형부, 아니, 사장님,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작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자 형부의 손이 제 허리에서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위로, 그리고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치마 끝자락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속옷 위로 조심스럽게 그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움직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지연아,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 같은 게 아니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너도 사실은 알고 있잖아. 우리 그냥 단순한 가족 관계만은 아니라는 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형부는 끝내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제 속옷을 거칠게 젖힌 손, 그 아래로 망설임 없이 들어온 그의 손가락. 저는 그 순간 울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나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도리어 제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강하게, 빠르게, 숨막히게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저는 자리에 앉은 채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형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퇴근할까, 지연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쇠덩이 같은 고개만 겨우 끄덕이며 그와 함께 다시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창밖에는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제 손은 아직도 식지 않은 그날의 감촉에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급격히 말이 없어졌습니다. 형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고 언니는 조카의 진로 문제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이야기로 분주했습니다. 모두가 정말 모두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평온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위선적인 평화 속의 일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지연아, 오늘도 야근하는 거지? 형부 힘들게 하지 말고 일 좀 열심히 해. 언니의 그 말에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입안은 뭔가를 씹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쓴맛이 맴돌았습니다. 어젯밤 제 몸을 덮쳤던 형부의 그 무겁고 강렬했던 손길. 그 끔찍한 감촉이 아직도 온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까요? 회사에 도착해도 형부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어제 고생 많았지? 오늘도 좀 부탁할게. 그의 그 말은 마치 어젯밤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마저도 그저 고된 업무의 연장선인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하지도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제 편이 되어줄까요? 언니, 가족들, 회사 직원들 모두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연이가 뭘 오해했나 보지. 형부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야. 처제가 오히려 오해하게끔 편하게 행동했겠지. 그래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조차도 확신이 없는데 어쩌면 내가 그 상황을 싫어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라는 끔찍한 생각이 제 스스로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야근은 지옥처럼 계속되었습니다. 형부는 더 이상 말로 제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짐승처럼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고 입술로 목덜미를 훑고 다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형부에게는 완전한 허락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매일 밤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야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야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더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고 그날 밤 형부는 처음으로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널 그냥 처제가 아니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거. 너도 사실은 알고 있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것이 그 어떤 긍정의 대답보다 더 큰 파문을 남긴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늦게 들어가자. 형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마치 명령하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습관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제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제 와서 그냥 괜찮아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저녁의 사무실. 형광등 불빛만이 싸늘하게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 눈은 도무지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은 초점 없이 흐릿하게 흔들렸고 제 모든 신경은 오직 형부의 발걸음 소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소리는 제 등 뒤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연아. 형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마치 이 세상에 그 어떤 잘못된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듯이 평온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제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타고 세우르르 흘러내리더니 익숙하게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이 감각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다지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힘들지? 내가 너 힘들게 하려는 건 정말 아니야. 그냥 너는 지연이니까 그냥 널 보고 있으면 자꾸만 마음이 멋대로 움직여. 그 말이 처음에는 새빨간 거짓말처럼 들렸지만 형부의 손끝이 유난히 조심스러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강제로 저를 끌어안던 그날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제 반응을 살피고 기다리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내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형부, 이러면 안 돼요. 그 순간 형부는 제 귓가에 뜨거운 숨결과 함께 속삭였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러.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불러주는 게 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형부의 손이 제 허벅지를 타고 거침없이 올라왔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고 저는 그저 가만히 의자에 앉아 또 한 번 그 굴욕적인 순간을 온전히 맞이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제 가슴은 이렇게나 미친 듯이 쿵쿵 뛰고 있는 걸까요? 야근은 그렇게 끝났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고 형부는 라디오조차 켜지 않았습니다. 조수석 창문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 속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구나. 그날 이후 형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고 과감해졌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나랑 외근 나가자. 형부는 평소처럼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평일 오후 특별한 일정도 없었지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사무실이 아닌 외부 공간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외곽 지역, 형부의 거래처 미팅이 끝난 뒤 우리는 한적한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에 마련된 조용한 룸,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정되고 익숙한 그런 기묘한 분위기였습니다. 지연이는 참 듣는 사람 기분 좋게 말을 예쁘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런 네가
다른 남자들한테는 너무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서 걱정돼. 형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입가에 묻은 밥풀을 손수건으로 직접 닦아주는 그의 손길이 그 순간 너무나도 위험하고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형부, 그런 말은 좀... 사장님이라니까. 형부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섬뜩할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형부는 더 이상 그 어떤 경계선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대담하게 제 허리를 안았고 차 안에서는 신호 대기에 걸릴 때마다 제 손을 잡았으며 제가 말없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야근이 없는 날에도 형부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그냥 나랑 집에서 와인 한잔 할래? 오늘 우리 집에 우리 둘뿐이야. 언니는 친정에 갔고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가 있다는 너무나도 완벽한 이유였습니다. 상황도 흐름도 핑계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호하게 싫어요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그럼 조금만 마시면 되겠죠. 라는 어리석은 말로 저는 또다시 그의 채 오르고 말았습니다. 조용한 거실, 은은한 조명 아래 형부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젠 우리 그냥 솔직해지자. 나만 이런 비정상적인 감정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손을 잡았고 제 무릎을 감쌌고 그대로 몸을 기울여 제 입술을 덮었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가 아니라 이 끔찍한 상황에 완전히 적응해버린 제 자신이 말입니다. 지연아, 오늘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내 곁에 있어줘. 형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집안은 숨막히게 조용했고 형부가 사는 이 공간이 바로 내 친언니의 집이라는 사실조차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에서 흐릿하게 지워진 듯 느껴졌다. 우리는 마주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마셨다.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고 나는 그 손을 떨쳐내지 않았다. 형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지연아, 넌 진짜 사람 마음을 이렇게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너의 존재만으로도. 그 말은 지독하게 달콤하고 잔인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더는 내 스스로를 형부의 처제라고만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형부는 천천히 내 손끝을 자신의 입술에 가져갔다.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더 이상은 멈출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것이 나의 대답이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고 숨결이 뒤섞이고 어깨를 타고 내려오는 그의 손이 내 치마를 스치며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감쌌다. 깊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엇갈렸고 소파에 천이 스치는 소리와 작은 신음, 떨리는 손끝들이 공간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농밀하게 적셔갔다. 지연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너무 잘 알아. 근데 널 안고 싶어.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그냥 네가 내 여자인 것처럼 느끼고 싶어. 그 말은 치명적이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옷깃을 잡아당겨 더 깊이 몸을 기대었다. 그날 밤 나는 형부의 처제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는 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을 때 나는 여전히 형부의 품 안에 있었다. 그의 팔이
내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고 나는 구겨진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모든 게 끝났다라는 생각과 함께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이 동시에 온몸을 엄습했다. 그의 집에서, 언니의 공간에서 나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밤을 보냈다.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문을 넘어버린 밤, 그리고 너무나도 조용한 아침.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형부,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죠? 결국 울며 뛰쳐나온 그 밤, 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날 이후 형부와 나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단둘이 야근을 하는 그 끔찍한 밤에도 형부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숨막히는 침묵은 그 어떤 말과 행동보다 더 확실한 신호였다. 우리는 이미 공범이었다. 밤이면 밤마다 나는 형부의 차를 타고 어느 조용한 모텔이나 텅 빈 사무실의 휴게실 혹은 그 사람의 집으로 향했고 기계적으로 몸을 맡겼다. 그것을 사랑이었다고 감히 말하지는 않겠다. 그저 서로에게 미친 듯이 이끌리는 감정, 그게 전부였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파멸해가고 있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가 아니라 언니에게서 터져 나왔다. 언니는 요즘 들어 유난히 날카롭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연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니? 그리고 형부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나는 질겁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저 피곤해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서툰 핑계를 댔다. 그날 밤 형부와 나는 다시 단둘이 사무실에 남았다. 언제나 그랬듯이 야근이라는 편리한 이름 아래.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형부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나는 더 이상 그의 손길에서 처음 느꼈던 설렘이나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공포와 혐오감만이 남았을 뿐. 그의 손이 내 치마를 난폭하게 걷어 올렸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소리쳤다. 형부, 그만해요. 제발요. 이제는 무서워요. 그는 그 자리에서 멈췄지만 한참을 내 앞에 서서 말없이 나를 내려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가방을 챙겨 들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미친 듯이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깨가 흠뻑 젖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언니가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연아, 너 어디 갔다 이제 와? 이 시간에 왜 이렇게 흠뻑 젖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빗물보다 먼저 쏟아졌다. 그 순간 형부의 손길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던 건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언니의 시선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형부의 눈을 철저히 피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형부 역시 더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이 모든 끔찍한 일을 되돌리려는 듯한 서툰 영희 속에 숨어 살았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관계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절대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언니가 조용히 내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요즘 내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나는 그 말에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꾹 삼켰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테니까. 형부는 언니에게 너무나도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었다. 아이들에게는 모범적인 아빠였고 회사에서는 신뢰받는 리더였다. 그런 완벽한 가정을 형부가 저를 건드렸어요 라는 말 한마디로 내가 산산조각 낼 수 있을까?
아니, 과연 내가 피해자라고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피하지도 않았다. 나 스스로도 그 금지된 감정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즐기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부끄럽게 만들고 썩어 문드러지게 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조용히 집을 나왔다. 가방 하나, 그리고 작은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통장 하나만 들고서. 서울의 밤 공기는 살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울지 않아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아도 그저 차가운 바람 때문에 얼굴이 식었다고 변명할 수 있으니까. 나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언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미안해. 나 조금 멀리 다녀올게. 정말 나중에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면 모든 걸 말할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할게. 며칠 뒤 형부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지연아, 네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난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하지만 나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건 이제 나 혼자 평생 짊어지고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편리한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추악한 욕망, 침묵이라는 말 속에 감춰져 있던 비겁한 공범의 그림자. 내가 지켜야 했던 건 형부도 언니도 회사도 아니었다. 결국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당신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털어놓고 끔찍한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이 모든 기억을 가슴속에 묻은 채 조용히 살아가셨을까요?